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저희 스트레이트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자, 저희가 2월 4일에 첫 방송을 했어요. 네. 주 기자 그때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네. 어색하다는 반응 많았어요. 저희 너무 딱딱하다 네. 그런 얘기도 많았고. 제 헤어스타일 계속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지적 통감합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트의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성역과 적폐를 향한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렸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만 골랐습니다. 그게 네.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단 한 번도 가벼운 이야기, 쉬어가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자,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이 주목하고 추적했던 주요 이슈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정신, 양윤경 기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스트레이트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또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이슈가 바로 삼성공화국의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갖 편법과 탈법에도 잘 견제받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성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17일 삼성의 두 계열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2.8%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장충기 사장의 휴대전화엔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존경하고 경아드린다는 방송사 사장.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언론사 사장,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자기 일처럼 축하 문자를 보내는. 그로부터 보름 전쯤 장충기 삼성 사장에게 은밀한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했지만 며칠 더 보안을 지키다 찬성 입장을 밝힐 거라는 내용. 정보의 출처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입니다. 왜 그렇게 삼성을 도왔는지, 국민연금의 내밀한 정보는 어떻게 미리 알고 삼성에 전달했는지 황영기 전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재용 일가 승계를 위해서 뛰셨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엘리오트 같은 회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삼성과 관계가 없을 건 롯데나 SK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 내부의 의사결정을 미전실에 다 알려주시고 언론 대응 어떻게 하라 이런 것까지 하셨잖아요. 인터뷰도 갑자기 이렇게 장충기 사장이 요청을 한 건가요? 외부에서 삼성을 열심히 도왔다고 언급된 연합뉴스 이모 국장은 합병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장충기 사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연합뉴스 이입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대삼성그룹의 대외 업무 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통화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 요망합니다. 장충기 사장이 받은 또 다른 문자입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물론이고요.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국내 최고 경제지의 보직 부장이 삼성 미전실의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따뜻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충성입니다. 김하늘. 국내 최고 경제신문 중 한 곳의 김모 사장에게 삼성 장충기 사장이 갓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갤식스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전에 공연 티켓도 보내주셨는데 감사 인사도 못 전했네요. 늘 신세지고 삽니다. 삼성이 갤식스로 또 한 번 지구를 흔들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중앙일보의 이모 논설주간도 삼성 장충기 사장의 와인을 받았습니다. 장 선배님, 항상 넓고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좋은 와인 집사람과 같이 마시며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이림. 정말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이 장충기의 문자 보도는 스트레이트 1의 첫 방송부터 시작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폭로했었습니다.
삼성 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문자만 봐도 우리나라에 숨겨진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도 국정원도 아니고 삼성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보고를 하고 국정원도 보고하고 언론사도 보고를 하고 보고를 다 받는 게 삼성이니 그렇죠. 삼성이 컨트롤 제일 위에 타워 있는 거죠, 사실. 맞죠. 보도에 언론인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한 민낯이 그대로 보였는데요. 그 언론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대부분 잘 나갑니다.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 있습니다. 이 정말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기업을 보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폰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삼성의 눈으로 봐야 된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끄러움보다는 이 스폰서가 주는 이익들이 훨씬 더 달콤했던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삼성의 영향력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 한 명이 만면에 웃음을 띤 채 핫도그를 씹으며 유가족들에게 다가옵니다. 찍어도 돼요? 폭식 투쟁이죠. 네. 가장 충격적인 방송 중 하나였습니다. 저거는 모욕을 주는 거죠. 그 슬픔에 잠긴 세월호 유가족들 단식 농성을 하는데 저는 국민 전체가 모욕을 당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운동에 집중한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 활동 비용의 출처를 찾아봤습니다. 장기정 씨가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한 11월 자유청년연합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입금자는 전국경제인연합 정경련입니다. 1년 전인 2013년에도 전경련이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듬해인 2015년엔 정경련의 지원 금액은 6천만 원으로 6배 늘어납니다. 돈 받으신 건 맞잖아요. 그 돈이 세월호 특별법 반대 활동 하시는 거 대가였습니까? 다른 대가성이 없었나요? 사후에 정산 보고서를 내셨다거나 영수증 처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정이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당시 그러면 집회 다음 날인 7월 23일 어버이 연합의 계좌도 아닌 차명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역시 정경련입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결합하자 비난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흉내내 구호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치킨을 뜯습니다. 자, 어르신, 꿀맛인가요? 어르신, 어떤 맛이에요? 꿀맛. 아이, 꿀맛. 이날 정경련은 어버이연합에 4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초 지금까지는 정경련이 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삼성이 그 또 배후에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날 만남의 뒤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신동철 비서관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바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완표 전무였습니다. 게다가 삼성 미전실의 김 전무는 청와대 신비서관에게 전경련을 이용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알려줬습니다. 삼성의 요청을 받고 보수단체들에게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 곳을 제외하고는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고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보수단체 지원금의 최대 절반을 댔다라고 평생 국내 정보를 담당한 국정원 전직 간부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정보평가원이란 낯선 단체가 나타나 4대강 반대 인명록을 편찬하며 4대강 반대 여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깊이 취재했더니 이 단체가 설립되기도 전인 2011년 3월 삼성이 1차 프로젝트 지원금 3천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의 등기 임원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재판 중이라 이 취재나 이런 인터뷰 일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 같고 재판 중이니까. 그때 환경정보평가원 환경정보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거는 허 선배님한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 보도는 저한테는 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세월호의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이런 야만적인 저 장면들과 초일류 기업 삼성 이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폭식 투쟁 단체의 배후에는 초일류 기업 삼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보수단체 뒤에 삼성의 어떤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다. 또 어떤 단체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원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건 저희 스트레이트 보도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인터넷 게시판에도 댓글이 한 4,000개 가까이 순식간에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 뜨거웠습니다. 반응이었죠. 네. 하지만 이렇게 극우 보수단체에 대해선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던 삼성이 반대로 철저하게 짓누르고 탄압했던 대상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센터의 수리기사 최종범 씨도 이런 표적감사 대상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도 안전장비 하나 없이 위험한 저 보도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다하지 않았던 그가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런 표적감사나 열악한 처우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잇따랐었죠. 또 다른 수리기사 염호석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염호석 씨의 전달 월급 통장엔 41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이 근로감독 보고서, 노동부가 만든 근로감독 보고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같은 조사인데도 이상하게 보고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까? 같은 조사인데도 두 개가 나온 것도 좀 이상한데요. 이 결론도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미 불법 결론을 내고 끝난 근로감독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 다시 하라는 건 사실상 감독 방향을 틀라는 압박입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곽동건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2013년에 삼성전자 서비스 수시감독 당시에 지금 그거 다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예. 제가 질문은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막으시면 어떡하나요? 7월 왜 그래요 도대체? 7월 14일 회의를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청장님이 왜 소집 필요성을 청장님께서 왜 얘기하시냐고요. 아니 권영순 실장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청장님 잠깐만 얘기하시죠, 청장님.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시화된 시점. 뭐하러 오세요? 왜 왔어 왜? 아 그만 찍으시고 여기 저 사찰 화면이군요. 네, 에버랜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던 시점에 저런 미행 감시 사찰 이런 것들이 좀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2012년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조 와해 매뉴얼인 S그룹 전략 문건의 마지막 페이지.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조 고사화 전략. 말 그대로 말려 죽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S그룹 전략 문건을 발전시킨 2013년판 노조 탄압 전략 문건까지 삼성의 컨트롤 타워인 이재용 부회장 직속 미래전략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이 발견된 곳은 바로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강경훈 부사장의 컴퓨터였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82%, 평균 영장 기각률 25%의 3배가 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강 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 노조 파괴 수사의 1라운드는 일단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혈압이 이렇게 좀 살살 치솟아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삼성 다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게 삼성은 금기어였어요. 삼성의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 이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삼성에 관해서 이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를 탐사 보도하는 매체는 스트레이트가 독보적입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특히 삼성의 불법 파견 문제 포함해서 노동자 탄압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다뤄왔는데요. 네, 열심히 했죠. 네, 저희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불법 파견 사실을 봐주려고 했던 공무원들. 권혁태 전 서울노동청장, 아까 화면에 나왔었죠. 그리고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분식 회계가 인정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다시 주식시장에서 재개됐습니다. 바로. 그런데 언론에선 별반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삼성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가 삼성을 다뤄왔고 특히 전반 쪽에서 많이 다뤄왔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올해 하반기에 또 특별히 집중적으로 다뤘던 그런 주제가 있죠? 네, 대법관이 포토라인에 불려 나오고 대법원장을 기자들이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도망 다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초현실적인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이 법원을 못 믿게 만든 양승태 사법농단 시리즈였습니다. 판사님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계십니까? 지난 2011년 9월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라는 제목의 대법원 문건. 스트레이트가 단독 취재한 이 문건 내용엔 인사상 혜택으로 판사들을 길들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판사의 선임자인 임효량 심의관은 이탄희 판사와 송모 판사를 행정처로 데려온 건 포섭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포섭 인사. 간첩도 아니고 포섭이라뇨. 판사에게 법원 행정처 발령이라는 미끼를 던져줘 입을 막으려 했던 시도를 포섭이라는 단어로 자인한 겁니다. 저게 지금 마지막 공개적으로 선보이신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행방불명 되신 거죠? 네. 뭐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그의 말의 상당 부분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갑자기 본격적으로 정보발령을 내버렸으면 이건으로서 너무 자부심도 많이 이뤄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국제인권법학회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처의 비밀 리스트에 나타난 판사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법 행정의 협조적임,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결국에는 어떤 성향의 판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체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맛에 실제로 지금 배당 조작 터지지 않았습니까? 배당 조작 게이트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부장급 판사가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에게 임종원 차장까지만 얘기하자며 압박했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 2인자인 임종원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잘라 사건의 책임이 행정처장이나 더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한 셈입니다. 임종원 차장에게 책임을 몰아 보호하려고 했던 몸통은 누구일까? 박병대 처장은 다음 대법원장 영순위로 꼽혔습니다. 네. 차기 권력이죠. 그렇죠. 네, 박병대라는 인물을 거론한 것도 저희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TV에는 박 대법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재판 거래 의혹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병대 차장님이나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보고하셨어요? 혼자 하신 겁니까? 나오시기 직접 박병대 차장님이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나머지 건들 역시 윗선에서 보고를 받으셨던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모두 저희 스트레이트 먼저 만났고 그러고 나서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신 분들입니다. 임 차장의 가까운 지인은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나 임 차장이 혼자 뒤집었으면 검찰도 편하고 법원도 편한 것이라면서 윗분들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혼자 뒤집었으면 검찰도 편하고 법원도 편하다. 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상황 보면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험난해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는 이렇게 4회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요. 취재가 진행될수록 양승태 대법원이 국민들을 어떻게 피해자로 만들었는지가 더 선명해지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네, 이 취재 내용 보면서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놀랄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가슴 아팠던 건 특히 그 강제징용
재판 관련한 보도였습니다. 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시청자들께서도 가장 분노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어지는 양승태 시리즈에서는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을 둘러싼 친일 행각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2012년) 4명의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2013년 7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 잡혀갖고 일본에 종으로서 2년간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기는 울음 끼칠 게 없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전범기업은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지만 곧 재판이 끝날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이유 없이 늦어지면서 여운택 할아버지는 지난 2013년 말 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대체 왜 법원은 이렇게 일정을 늦췄던 걸까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법원의 얘기에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김기춘 실장은 한술 더 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아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의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과 개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뒤집기 위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검찰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외교부의 의견서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면서 이 문제를 양승태 원장의 임기 내에 끝내야 그러니까 외교부 의견서는 전범 기업들한테 유리한 거였는데 이거를 대법원이 어서 써라, 빨리 가져와라, 고쳐줄게 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처음으로 취재한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면서 시간을 끌자는 꼼수를 대법원은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2016년 11월부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데만 2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신천수 할아버지도 노안으로 숨졌고 김규수 할아버지도 최근 세상을 등졌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어. 난 희망이 없다고 보네. 지금 저분 혼자 남았습니다. 다 돌아가셨고요. 예.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해나가지 못하겠어. 괜히 뭐 힘이 없었냐 늙어서 그리고 왕래도 못 오고 가만히 앉아서 뭐든 그전 기다린 게 진짜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오래된 이유가 어쩐지 내가 그걸 개득을 모르겠어요. 아, 저 인터뷰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에 대법원이 있었던 거죠. 그 강제징용 판결에 이 재판을 뒤집자 처음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주는 것보다 한일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거래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양승태 대법원은 외교부와 재판을 협의하며 해외 공간에 파견되는 판사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퍽퍽울해요. 나 혼자 퍽퍽울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디가 살아야 될까요? 지금무지 허영. 지금 욕심만 채우고 일본 놈 편이 돼가지고 하는 걸 몰랐어요. 정말 가장 큰 폭력이 국가폭력인 것 같습니다.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런 당사자들이. 김기춘이 기소하면 양승태가 선고했죠.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야,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분노가 치밉니다. 이런 부정한 사법을 법치를 파괴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실 블랙리스트가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내는 거라면 배당 조작은 원하는 사건을 그 재판부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사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법이 만인한테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한테 가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떤 판사한테 보내서 어떤 결과를 내라. 이걸 양승태 사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블랙리스트와 이 소위 배당 조작. 그야말로 이 사법 근간을 뒤흔드는 두 가지 일이었어요. 이건 재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기죠, 사기. 이 같은 사법농단을 두고 양윤경 기자가 현직 대법원장에게 인터뷰를 감행했습니다. 마구 몰아쳤어요. 네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한없이 공손했습니다. 볼까요, 그럼? 아예 만난 데는 성공했지만 한마디도 말씀은 없으셨죠. 그런데 그 뒤에 대법원에서 그 영상 삭제하라는 말을 법원 출입 기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걸 들었고 공식적으로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영상 삭제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겠죠, 그 영상을. 그 저희 스트레이트, 저희 프로그램이 내건 모토가 바로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이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끝까지 찾아서 만나는 게 이제는 스트레이트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진실을 추적하다 보면 항상 그 끝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고 쫓고 물어본다. 이게 다른 탐사 프로그램과 우리 스트레이트가 가진 차별점입니다. 사실 대답을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듣고 싶다,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저희 기자들의 의지, 여기서 시청자들께서 진실에 대한 우리들의 열정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트레이트 기자들이 치열하게 발로 뛰면서 진실을 찾아 나선 현장들을 모아봤습니다. 주 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단체 나라지킴이 전국 여성연대 계좌에 정경련이 거액을 입금합니다. 주옥 같은 분 나오셨습니다. 주옥순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서 저기 보수 집회 현장을 찾아 나섰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격앙되기도 하고 자극되기도 하고. 네, 저 주변 지나가다 멱살 많이 잡혔어요. 대표님 저희가 잠깐 옆에서 동행해도 괜찮겠어요? 오지 마세요. MBC를 우리 신뢰를 안 합니다. 아니 나라지킴이 여성연대 이거는 계속 하세요?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엄마 부대거든요. 왜냐면 거기로 돈 받은 거는 들어온 액수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대표님 우리는 그냥 세월호 집회 하시고 나서 나라지킴이 여성연대로 하셨던 거 맞는지. 아니 생각보다 액수가 커요. 그 액수 들어온 거는 그러면은 집회 용도로 쓰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투표함이 돌았습니다. 아예 입을 다뭅니다. 가라니까. 비용문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여기에 취재하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싫다고 하잖아. 아니 대표님 우리가 그 세월호 집회 하시고 나서 저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경찰.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MBC에서 왔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MBC입니다. MBC. 취재 중이에요. 아니 겁이 나고. 이번엔 정경련의 지원 내역서를 들고 또 찾아가네. 네, 이 장면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아예 자료를 들고 주옥순 대표를 다시 찾아간 겁니다, 며칠 전에. 가지고 저리 가. 자료를 비키세요. 자료를 아예 보여드릴 텐데 저 2014년도 나는 몰라. 6월 12일 날 나라지킴이 여성연대 이름으로 몰라요. 1,500만 원 받으셨고 우리는 몰라요. 7월 30일 날 비켜요 이거. 저리 가라고. 7월 30일에 1,500만 원 받으셨고 그래서 최종 연마다 한 5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좀 알아니까 5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잘한다. 나세훈 기자한테 취재당하고 싶지 않네요. 다른 회원분들한테도 좀 나눠주시고 하셨어요? 당신은 아니면 어디서 나왔냐고. 신분 제시해봐 신분. 좀 나가라. 나가라. 집회 하시고 나가라고. MBC에서 나갔으면 나가라고. 사기 치는데. 대표님 저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집회 다 마치시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그 돈 들어온 게 주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활동 하시던 때인데 혹시 그게 대가성이 있는 건가요? 아 우리는 몰라요. 이때 정경련에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줬거든요. 몰라요. 우리는.
질문을 했을 뿐인데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지금도 입장은 동일하세요? 당신의 세월호 특별법 반대 활동하셨던 거? 대표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아니 방금 넘어가요. 당신 5천만 원 받았던 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회원들이 몸으로 막는 사이 주옥순 대표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론스타가 애초에 자격이 없다는 여론과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겠다는 론스타의 압박. 금융위는 결국 론스타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를 결정한 회의를 주재한 소위 금융위원장인 모피아 김석호. 취재되었죠.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 이때는 사실 다른 분을 만나러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기서 많이 본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정말 깜짝 놀라서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양민경 기자인데요. 오실 줄 모르고 여쭤보고 싶은 있는데 지금 IST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그 론스타하고. 근데 이 카메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 사전에 예고도 없이. 아니요, 문득 만나뵈. 아니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아니, 내가 오실 줄 무슨 모르고. 피의자야? 아니 오실 때 여쭤 금융위원장이시네. 내가 그래도 정부 부처의 장인데. 정말 유행어 될 뻔한 말이었어요. 저 정부부처의 장인데 하나 때문에 실검에 오르셨죠. 장인데. 네, 너무 반가워서.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반가운 게 이렇게 저렇게 IST 되고 론스타 그래요? 관련해서 여쭤보면 안 될까요? 나중에 대변실 통해서 아니 내가 어디 검찰 출두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자. 아니요. 4년 전 그날 왜 선내 진입과 퇴선 방송이 없었는지, 이후 거짓 기자회견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건지, 취재진은 의혹의 출발점인 김경일 전 123 정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기다린 지 10시간, 자정을 넘겨 마침내 귀가하는 김경일 씨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일 경장님이시죠? 지금 경장님 아니시지만.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저 MBC 안윤경.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저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현장 구조 책임자였거든요. 네, 제가 스트레이트 1년 통틀어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 들어보세요. 아니요. 나 절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제가 딱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요? 뭐요? 사실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썼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해경에서 기자회견까지 시켰잖아요. 뭔지요? 나 모르는데. 선생님, 304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4명이 죽었는데 그러고 나오셔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거짓말 하셨잖아요. 누가 거짓말해요? 선생님이 거짓말 하셨잖아요. 퇴선 명령 안 했다고 거짓말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혼자서 그렇게 기자들 다 불러놓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뭔지요? 나 모르는데. 김석균 해경청장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혼자 책임진 것에 대해서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썼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책임진 거 아닙니까? 그만해요. 해경에서 단한 사람 선생님만 처벌받았어요. 몰라요. 나는 막 그거 몰라요. 선생님. 인터뷰를 계속 피하는 김경일 씨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퇴선명령 왜 안 하셨어요? 네? 몰라요. 퇴선명령 왜 안 하셨어요? 나는 몰라요.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네? 아니요. 미안하지 않은데. 네. 말을 못하고. 가장 만나고 싶었던 의혹의 출발점 김경일 정장은 끝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취재하는 사람이나 취재 당하는 사람이나 뭔가 이렇게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묻어 있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어요. 네. 자, 또 다른 추적도 한번 보실까요? 네. 책 넓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산행에 나선 이 사람. 정현욱 차관님 아니세요? 예? 정현욱 차관님 아니세요? 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취재 응하지 않아요. 기억나죠 저거? 73년에 박동근 기자 유명해진 등산 취재. 저질 체력, 고향 매겨라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문건을 보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삼성 쪽에 개선안 받아야 된다. 노코멘트입니다. 당시에 그 실무자들 의견이 뒤집어진 거는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 불법 파견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었는데 아 진짜 산에 못 가겠네. 어디까지 오시나 보죠. 산 언제까지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실 수 있으면 와보세요 끝까지. 아니, 차관님 여기에 분명히 차관님 지시사항이라고 문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없다고 하시면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니까요 더 이상. 저 조사 받을 건데 왜 그러세요? 차관님 이후에 삼성에 개선안 이렇게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 다 짜주고 당시 수시 근로 감독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진실은 뭐 하늘이 알고 제가 아니까. 정말 기자 노릇 쉽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기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까 잘 보게 됩니다. 문자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 보낸 기자들과 우리 기자들이 대비되죠? 근데 양윤경 기자 이런 그 취재하다가 굉장히 곤란한 일도 한번 당했다면서요? 아, 예. 고백하시죠. 네. 아니, 기무사 관련 취재를 할 때였는데 그때 김관진 장관 전 장관께서 한창 이슈가 되셨는데 네. 제가 김관진 장관을 만나보겠다며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트북이 필요해가지고 회사에다 퀵서비스로 좀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퀵서비스 기사님께서 김관진 장관 집에 배달을 해버린 거예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보내드리네요. 네, 띵동 하고 김관진 장관 부인께 곱게 배달해드려버렸어요. 네. 그 안에 보고서 그리고 김관진에 대한 보도 내용 그리고 참고 자료가 다 있었을 텐데요. 아니, 제가 가까스로 노트북만 구해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네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들 노력을 하지만 어떨 때는 심지어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서 기다리는데도 며칠씩 걸리고요. 또 그렇게 기다려도 사실은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렇죠. 맞죠? 예, 저희가 한 8, 9, 10, 11 서너 달을 쫓았는데 결국은 그 지인이 별장했던 양 전 원장님을 간발의 차로 놓쳤죠.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정말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설사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답변도 안 해주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스트레이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끈질기게 추적하고 또 집요하게 취재해서 밝힌 이 숨겨진 진실들 올 한해 참 많았습니다. 해경 구조대 가운데 가장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건 해경의 초계기 B7035입니다. 그런데 이 초계기는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취재는 너무 힘들었어요. 김경인 123정 정장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거나 교신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호 쪽에서 먼저 조난통신망으로 출동한 해경 구조대를 호출하기까지 했지만 123정은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몰할 것 같다. 사람이 안 보인다. 위급한 상황 보고를 다 받고 내린 본청의 지시는 보고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실 저 방송을 많이들 안 보실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123정에 아무런 고신도 하지 않던 관할 목포서장이 처음 내린 지시는 힘내라였습니다. 탈출시켜라. 퇴선 방송을 하라가 아니라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켜라였습니다. 그리고 123 정장은 세월호와 500m 떨어진 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구조하지 않았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구할 수 있는 사람만 구했다.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는 게 눈물이 난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구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구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준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방송 중에 가장 많이 봐주셨고 또 반응도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울림이 컸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워터컷 99%. 기름을 뽑으면
99%가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괄목할 만한 보도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집요하게 보도했었죠. 그 외래 수명이 거기다 끝난 거고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폐쇄 직전에 고갈된 유전을 웃돈을 계속 얹어주며 구걸하다시피 사들인 겁니다. 고은상 기자가 자원 전문가가 됐어요. 공청회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전문가가 돼가지고. 네. 석유공사 측은 현재 유전을의 평균 워터컷은 98%, 그러니까 생산량의 98%가 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폐쇄가 임박한 사실상 쓸모없는 유전이란 걸 알고도 인수했다는 뜻입니다. 네, 삼성 못지않게 그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의 실상, 여기에 관한 보도 저희 스트레이트가 정말 끈질기게 많이 했습니다. 네, 심층적으로 했습니다. 해외에 날아가서. 자원 외교는 외교도 아니고 비리도 아니고 사기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네, 앞서 소개된 이 하베스트 유전 외에도 이 북미 정유시설인 날, CNK 다이아몬드 게이트, 또 쿠르드 깡통 유전 등 이 세계 곳곳의 자원 외교 비리를 총 5차례에 걸쳐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네. 경찰은 노조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립니다. 단수, 단전 및 가스 차단 조치 강구. 아저씨, 물만 넣게 해주세요. 네? 물만 넣게 해주시라고요. 아저씨, 제발 저희 남편들 좀 살려주세요. 스티로폼과 생수병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퇴로에게 노조원들의 살점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아침, 경찰은 대형 크레인 세대에 빈 컨테이너를 매달아 우선 옥상을 청소하듯 쓸어버린 뒤 대테러 요원인 경찰 특공대를 컨테이너에 태워 옥상에 전격 투입했습니다. 쌍용차 평택 공장은 피와 살이 튀는 참혹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때 공권력이 부자비하게 진압을 했는데도 당시 언론은 다 노동자들이 폭도다 이렇게 쌍용차 노조가 과격해서 과잉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프레임이 이명박 정권과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프레임이 완전히 깨집니다. 네, 제가 스트레이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동안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폭력 노조,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귀족 노조, 이렇게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많은 비판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당한 희생자라는 그런 사실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혀졌죠. 네. 방송 이후에 이 쏟아지는 댓글 내용들도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동안 오해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보는 언론을 다 신뢰했었는데 이젠 알고 나선 저 노동자분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보람찬 일은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 직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전원 복직이 결정된 일입니다. 사실 보도가 나간 후에 협상 테이블이 열렸어요. 그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네, 올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은 12월 31일까지 일단 71분이 복직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6월 말까지 전원 복직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19일 낮 12시 45분 휘슬링락 골프장. 이명박 정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반향 컸어요. 네. 부장관 등이 드라이브 저는 사실 골프 접대 얘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라고는 사실 생각을 모자를 못했습니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팀엔 태광 경영기획실 김모 상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총 골프 비용은 무려 243만 2천 원. 김종훈 전 의원. 올해 4월 1일과 4월 4일 잇따라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본인이 골프를 치시고 비용을 두 번 다 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접대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 접대를 활용해야 제가 무슨 뭐랄까요? 시행해야 될 무슨 기능이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네.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 이후 8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고 형량도 계속 줄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까지 감형됐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자택과 병원에 머물며
매년 수백억 원의 배당 수행비서 그 인터뷰를 단독으로 해서 뭐 필라테스도 받았고 뭐 술 담배도 했다 이런 증언들을 저희가 단독으로 저런 화면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그 삶이었죠. 네,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병보석. 바로 그제였죠. 지난 14일 보석은 취소됐고 이호진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네, 또 저희가 보도한 이 태광 골프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네, 이와 별도로 이 태광그룹의 내부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우 사장을 현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 스트레이트가 준비한 2018년의 마지막 보도는 삼성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가 나가고 이틀 뒤 또 한 명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20대 젊은 나이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제 제기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더 분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와 고민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우리 방송을 보면서 무겁다, 충격적이다, 고통스럽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는 무겁고 어렵고 힘든 주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향해서,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향해서 스트레이트는 새해에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019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ese times contagious. I've never been this bored before. Is this the prize I've waited for?